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종목 선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섹터를 가야 될지, 어떤 테마로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캐시를, 현금을 지금이라도 높여야 될지 상당히 좀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지만 이분 모시고 한번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이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뒤에 보이는 이 화면이 어디인 줄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네, 여기 모르겠네요. 어디냐면 지금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의 영상입니다. 네. 키예프 쪽에 이제 공습이 일어나면은 엄청난 변동성이 네. 일어난다고 저희가 이렇게 보지도 않던 화면까지 보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까요? 키예프 쪽에서는 뭔가 공습의 움직임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오전에 금통위까지 있었어요. 물론 네. 오늘 시장을 지배한 거는 사실 금통위 쪽보다는 러시아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지만 중간에 우리가 또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중앙은행의 스탠스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금통위 결과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일단 기준금리 동결을 했고 뭐 다 네. 예상을 했던 결과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대외적인 좀 변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3번 연속 올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됐고 그래서 또 다음 달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 전에는 보통 또 올리는 경우들이 좀 드물었기 때문에 동결을 전망했는데 이제 뭐 동결 자체보다도 이제 그 이번에 금통위에서 이제 얘기했던 건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전망치로 올렸더라고요. 3.1%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고물가에 좀 직면한 상황이고 그래서 물가를 봤을 때는 지금 뭐 3월 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리는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 한 1.75% 정도까지는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예. 통화 정책을 물가만 보고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시장에서는 2% 인상까지도 예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내까지 한 2% 올리지 않을까 좀 긴축적으로 보는 분들은 예. 그렇지만 오늘의 이제 그 어떤 금통위 결과로는 1.75% 그리고 물가만 보고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 지금 워낙 또 지금 경제적으로 리세션이 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갑자기 좀 전쟁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증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그 금통위의 이번에 금리 동결은 어쨌든 예상을 했던 바고 다만 하반기의 그림은 한 2번 정도 인상 정도. 근데 그 정도 인상하는 거는 뭐 시장이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이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결국 돌아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중앙은행 스탠스였고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결 그리고 오히려 물가에 대한 전망도 사실은 올렸어요. 네. 2%에서 3.1%로 좀 파격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야, 그러면 긴축의 속도가 가팔라지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네. 그래도 기자회견에서 물가만 보는 건 아니다 정도로 조금은 안정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여러 이슈에 어제 오늘 그리고 최근 일주일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좀 좌지우지했는데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단기에 유망한 섹터 테마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죠. 이럴 때 어떻게 단기로 접고 들어가겠냐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벌써 오늘만 하더라도 75포인트나 빠졌기 때문에 좀 빠지지 말았어야 될 종목은 없지만 네. 너무 좀 이렇게 억울한 종목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기에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나 테마가 혹시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어제 이걸 썼는데 네. 이제 어제만 해도 전쟁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좀 약간 뭔가 완화되겠다 싶어서 우리나라도 올랐는데 네.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단기 매매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사실 정말 우리가 단기 매매한다면 뭐 그런 거밖에 없겠죠. 사실은 그 지금 이런 전쟁 리스크에서 수혜받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기업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맞을 수 있겠지만 그건 뭐 정말 그 매매 잘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저 뭐 단기다 이걸 떠나서라도 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봐야 될 쪽은 뭐냐면 어제 보니까 중국이 어쨌든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이 좀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부양책이 얼마나 쓸지 모르겠어요. 뭐 강도가 약할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서 부양은 할 거는 같은데 거기서 어제 보니까 중국이 그 신형 인프라 투자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이 경기 부양할 때 이렇게 뭐 굴삭기로 이렇게 건물 짓고 이런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반도체, 특히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짓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어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거의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과거처럼 중국을 생각할 때 그냥 아유 중국이 인프라 투자하면 맨날 뭐 도로 아니면 교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신형 인프라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국의 정책들이 한국에 또 낙수 효과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에서 역시 뭐 데이터 센터 만약에 건립을 된다면 예. 한국의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분명히 수혜를 저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또 역시 중국의 신형 인프라하면 5G 그쪽 투자를 좀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수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통신 장비도 정말 작년에 너무 못 올랐던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오미크론도 완화되고 설치 수요도 분명히 늘어날 거고 중국의 정책 이슈가 있으니까 뭐 이게 바로 갑니다. 이거는 뭐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국의 정책을 한번 보고 이런 것도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한번 이제 데이터를 그려보니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우리나라가 그 경기가 좀 피크아웃하고 네. 침체로 가고 회복까지 갔을 때 되려 주도주가 됐었거든요. 방어 역할도 해주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기사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반도체 주요 이제 가스들이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와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저희가 체크해 본 결과 사실상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그런 어떤 그 소재 공급선을 굉장히 다변화했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다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본다면 이럴 때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력 업종인 이제 반도체 쪽은 향후의 성장성 거기다가 방어력까지 겸비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저도 갑자기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출렁일 때 좀 뭐한 얘기지만 사실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시장이 이제 변동성일 때 그동안 좀 이제 현금을 마련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포스러울 때 사실은 조금씩은 주식을 사보면서 수익을 거기다가 자기의 자산을 늘려가야 할 텐데 이사님이 보기에 이럴 때 조금씩 사모을 만한 종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지수를 전망하기 사실 지금 뭐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엔 저는 뭐 어쨌든 전쟁 리스크도 과거에 있었지만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기업이나 산업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앞으로 좋아질 산업. 사실 저희 이제 당사의 윤지호 센터장이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백미러 보고 투자하지 말고 그렇죠. 예, 앞을 보고 해라. 그러면 결국 앞으로 좋아질 게 뭐냐. 근데 저는 어제 조선주에 좀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선주. 뭐냐면 조선주가 사실 어제 오른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사실 그 전에도 조선업종은 LNG 수주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아니면 또 컨테이너선 수주도 작년에 많았는데 그 근본적인 배경은 뭐냐면 배가 없어요. 배가 그러니까 없다. 배가 그동안 이제 선박이 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해운주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는 많은데 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한진해운이 좀 부도난 것도 좀 큰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선박 발주가 작년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지금 HMM도 1년에 7조를 벌 정도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습니다. 네. 그럼 결국엔 해운사들이 좀 발주를 계속 올해도 재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컨테이너선이 많았는데 아마 부족한 선박들을 계속 채울 것 같아요. 탱커선이라든가 또 LNG 같은 경우는 이제 가뜩이나 부족한데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까지 터지면 유럽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이걸 다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만 이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LNG선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공급 부족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조선 말고도 예. 그럼 찾아보면 또 대표적인 건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도 HDC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이제 좀 안 좋은 사건 때문에 좀 한번 투자 심리가 위축됐지만 예. 그거랑 별개로 지금 뭐 양당의 후보들이 어쨌든 올해 뭐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을 지금 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에 주택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예. 앞으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이 보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건설주들도 굉장히 지금 낮은 주가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괜찮아 보이고 앞서 이제 제가 반도체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공급이 지금 부족한 업종이 뭐 바로 반도체잖아요, 사실. 예. 네, 그래서 반도체도 여전히 뭐 투자가 좀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외부 변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묻혀져 있지만 시장이 이제 펀더멘털을 보기 시작할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먼저 그걸 보여준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공급 부족 관련주들을 한번
한번 좀 찾아서 흔들릴 때 좀 비중을 늘려가시는 거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조선이 보여줬던 명확한 게 꼭 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그동안에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PNG, 즉 이제 값싼 가스로만 의존하던 유럽이 이런 에너지가 다변화되겠구나. 미국에서의 LNG를 통하면 그동안에 발주를 못했었던 해운사들이 이제 발주에 급해질 거고, 그러면 조선은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네, 사이클. 네. 그거를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여러 업종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네. 있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이슈이긴 하지만 네. 또 플레이어 한 명이 또 나가 떨어지는 부분은 또 공급단에서는 네. 쇼티지니까 그렇게 보면 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화려했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라든지 NFT라든지, NFT는 사실 지난 10월인가요? NFT만 붙어도 막 상한가 가버리는 약간 맞아요. 무서운 장이었는데 올해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어쩌면 또 올해 진성으로 NFT가 될 수도 있는데, 이사님이 보시기에 올해는 또 어떤 성장 테마가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성장률이나 가치주냐 얘긴 많은데 네. 분명한 건 가치주가 유리한 건 맞는 거는 같아요. 지금 시장 색깔이.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너무 뜨거웠던 2차 전지 소재나 NFT가 힘을 전혀 못 쓰는 게 네. 그러니까 물론 2차 전지 소재는 실체는 있는데 네. NFT나 메타버스는 아직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숫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작년에 일부 기업들이 10배나 오를 정도로 주가가 어쨌든 굉장히 좀 고평가된 그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 기업들의 과제가 뭐냐면 올해 분명히 이제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 숫자가 찍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숫자를 못 보여주면 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다시 나오기가 저는 좀 쉽지 않다.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로블록스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주가가 뭐 네, 숫자가 안 되니까 뭐 맞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언택트 기업의 대표 주자인 줌도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 성장주가 순환인데 그 와중에 애플은 독보적이에요. 애플, 구글, 뭐 테슬라가 어제 빠졌지만 테슬라도 계속 숫자를 잘 보여주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성장주 투자하실 때 그러니까 흔히 뭐 경제적 혜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업종인지 아니면 휘청인지 아니 그냥 신기루 같은 기업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잘 구분을 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 한국으로 본다면 저는 그래도 올해는 2차 전지 장비 좀 좋게 보고 2차 있고요. 전지 장비. 왜냐하면 지금 SK나 LG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하는 건 아실 거예요. 예. 이건 이제 명확한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밖에 없고, 드라마 제작사도 지금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중국의 아이치까지 서로 붙어서 한국 드라마 지금 구매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뭐 우리 한국의 또 티빙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웨이브 같은 데도 오리지널 드라마 많이 만드니까 드라마 제작사도 계속 전방 산업에 훈풍 받으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냥 스토리 말고 예. 진짜 눈에 보이는 그 팩트를 가지고 한번 좋아지는 걸 계속 좀 고민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조선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이게 찾아보면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또 꽤 많아요. 괜찮게 하는 예, 업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참 시장에서 어떻게 가져갈지가 참 궁금한데, 이게 전문가들도 사실 잘 몰라요. 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랬을 때 과거에 아니면 경험적으로 이사님이 봤을 때 어떤 스타일과 어떤 매매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요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그 3월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증시가 이제 무너지고 그다음 불확실할 때는 아무것도 안 했던 게 사실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액션을 취해서 뭐 현금화하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신 분도 계셨겠지만 결국 그거보다는 그냥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흐름을 보고 이제 대응하신 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사실 뭐 전쟁이 저도 안 나길 바랬지만 지금 분위기는 또 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네. 사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또 바이든 대통령의 또 연설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네. 그런 것들 지켜보시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쟁도 언젠간 다 지나가고요. 네. 지금 매매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투자하기는 저는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주식 투자하기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점을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내가 갖고 있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좀 보유를 하시면 좋겠고, 분명한 거는 코스피 2,700이 그렇게 저는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예. 우리나라가 8개월 동안 조정받은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 너무 좀 불확실성은 크다 하더라도 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일단 기다리면서 상황 반전을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좋은 기업들은 공부는 해놔야죠. 그래야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차분히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뭐 사모을 만한 종목, 공급 이슈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공급이 좀 작아지면서 알아서 이제 MS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